한국 기술의 흔적이 사라지며 무너지는 태국의 의료 체계. 결국 뒤늦은 후회로 태국 총리가 직접 나섰지만 그의 발언에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엘리자베스 윈터라고 합니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라이플릭의 중간 관리자이자 이번 프로젝트의 책임자죠. 동남아 의료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태국으로 파견됐습니다. 처음 태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태국 보건부와의 첫 미팅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태국 보건부 장관이 의료기록 시스템 구축 관련 발표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왔어요. 한국 기업과의 협력은 여기서 끝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길로 갑니다. 순간 의아했죠. 작년까지 함께 일했던 한국 측 시스템은 정말 완벽했거든요. 데이터 처리가 정확했고 오류도 거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었어요. 제가 런던에서 근무할 때도 한국 유학생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항상 조용하고 치밀했습니다. 꼼꼼하게 모든 것을 확인하고 진행했죠. 왜요? 작년까지 한국 측 시스템은 매우 정확했는데 제가 물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싸늘했어요. 태국 보건부 관계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입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길 가격 경쟁력과 납품 속도를 고려했을 때 더 나은 파트너를 찾았습니다라고 하더군요. 회의가 끝나고 태국 공무원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술은 거기서 거기예요. 빨리 만들고 싸게 파는 게 중요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프로젝트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고 저희는 계획대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과거 한국팀과 함께 일했던 기록들을 다시 살펴봤어요. 완벽하게 정리된 문서들, 철저한 테스트 결과,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상황에 대비한 백업 시스템까지. 그들의 작업 방식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런던에서 만났던 한국 유학생 김선우가 생각났어요. 그는 데이터 보안 전문가였죠. 항상 시스템은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좋은 말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닫게 됐어요. 다음 날 태국 보건부에서 새로운 파트너 기업과의 킥오프 미팅이 있었습니다. 동아시아의 또 다른 국가에서 온 기술 기업이었죠. 그들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최단 시간 내 최저 비용으로 완성하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태국 보건부 사람들은 모두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계획서를 살펴보며 몇 가지 의문점을 발견했어요. 데이터 백업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고 보안 관련 내용도 매우 간략하게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라고 말했지만 태국 보건부 책임자는 나중에 논의하겠습니다라며 넘어갔어요. 그리고 모두가 박수를 치며 계약 체결을 축하했죠.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시스템이 구축되기 시작했어요. 태국 병원들에 하나둘씩 새로운 의료정보 시스템이 설치되었고 보건부는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디지털 의료혁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저는 매주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어요.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테스트 단계에서 몇 가지 작은 오류들이 발견됐어요. 데이터 입력 시 간혹 지연이 발생하거나 환자 정보가 잘못 표시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초기 단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라며 간과되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현지 팀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태국 최대 병원 중 하나인 시리랏 병원의 책임자였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윈터 씨, 큰일 났습니다. 병원 데이터베이스에 문제가 생겼어요. 환자들의 진료 기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병원은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종이에 환자 정보를 급하게 기록하고 있었고 간호사들은 약물 투여 기록을 수기로 작성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시스템 관리자는 땀을 흘리며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게 정상이었는데 환자 데이터의 일부가 손상됐고
예약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아요. 더 심각했던 건 약품 재고 데이터였습니다. 시스템상으로는 충분한 양의 인슐린이 실제로는 부족했어요. 반대로 일부 항생제는 재고가 넘쳐났지만 시스템에는 부족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한 의사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제 수술받은 환자의 기록이 지워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이건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저는 즉시 새로운 파트너 기업에 연락했어요. 그들의 대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일시적인 서버 오류입니다. 곧 해결될 거예요. 그러면서 원격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날 하루 종일 기술자들이 시스템을 복구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병원은 임시로 수기 시스템으로 돌아갔어요. 저녁이 되자 태국 보건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모두들 긴장된 표정이었어요. 보건부 장관은 제게 물었습니다.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가능성은 있나요? 저는 솔직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야 해요. 그 후 일주일간 상황이 조금 나아졌어요. 시스템이 부분적으로 복구되었고 의사들은 다시 전자기록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불안해했죠. 언제 또 오류가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저는 매일 밤 런던 본사에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본사에서도 걱정이 커지고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저희 회사의 동남아시아 진출에 중요한 발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정확히 한 달 후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태국 전역의 3개 도시에 설치된 디지털 병원 플랫폼이 동시에 멈춰버렸어요. 방콕, 치앙마이, 푸켓. 모든 곳에서 시스템이 다운됐습니다. 그날 아침, 방콕 중심가의 대형 병원 로비에 있었어요. 사람들은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직원들은 종이 서류를 들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약을 타러 왔는데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약국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처방전 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약사들은 약을 내줄 수 없었습니다. 만성질환자들은 필요한 약을 받지 못해 불안해했죠. 저는 그날 저녁 김선우에게 연락했어요. 런던에서 함께 일했던 한국인 데이터 보안 전문가였죠. 상황을 설명하고 물었습니다. 이런 사태, 어떻게 복구 가능할까요? 김선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기록은 신뢰로 쌓는 겁니다. 지워진 신뢰는 복구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기술적 조언이 아니었어요. 이건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태국 정부가 한국 파트너와의 신뢰를 저버렸을 때 그들은 단순히 기술만 잃은 게 아니었어요. 함께 쌓아온 경험과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믿음을 잃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현지 뉴스에 이 사태가 보도됐습니다. 외국 기업의 기술 미숙으로 의료 시스템 마비 같은 헤드라인이 나왔어요. 시스템 붕괴 사태는 삽시간에 전국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이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죠. 트위터와 페이스북에는 해시태그 다시 한국으로라는 해시태그가 빠르게 퍼졌어요. 과거 한국 기업이 구축한 시스템이 얼마나 안정적이었는지를 회상하는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한 환자는 이렇게 적었어요. 작년에는 병원에서 내 기록을 단 몇 초 만에 찾았습니다. 지금은 1시간을 기다려도 찾지 못해요.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요? 보건부는 부랴부랴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회의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보건부 장관은 지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스템을 복구할 방법이 있습니까? 새 시스템을 공급한 기업의 대표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몇 가지 기술적 문제가 있었지만 곧 해결될 겁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하지만 회의가 끝난 후 보건부 차관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윈터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 상황이 개선될까요?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기술적으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설계에 문제가 있어요. 완전한 재구축 없이는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관은 한숨을 쉬더니 조용히 말했죠. 한국 기업에 다시 연락해볼까 합니다.
비공식적으로요. 그날 밤 태국 보건부는 한국 기업에 연락을 시도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이제는 응답할 수 없습니다. 이미 다른 국가들과 협력이 꽉 찼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새로운 계약을 맺고 있었어요. 태국이 문을 닫았을 때 그들은 다른 문을 열었던 겁니다. 비즈니스는 계속 흘러갔고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았죠. 시스템 복구 작업은 계속됐지만 성과는 미미했어요. 기술자들은 밤낮으로 일했지만 근본적인 설계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마치 기초가 약한 건물을 계속 수리하는 것과 같았죠. 저는 매일 병원을 방문했어요.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이중 작업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전자 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하면서도 혹시 모를 오류에 대비해 종이에도 기록해야 했죠. 한 의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해서는 환자를 제대로 볼 시간이 없습니다. 시스템이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스템을 위해 일하는 느낌이에요. 약국에서는 5배속 문제가 계속됐습니다. 약사들은 모든 약품을 직접 확인하느라 초과 근무를 해야 했어요. 한 약사는 지친 표정으로 말했죠. 이전 시스템에서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환자들의 불만도 커졌어요. 대기 시간이 길어졌고 일부 환자들은 자신의 의료 기록이 정확한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뢰의 문제였죠. 저는 밤늦게까지 병원 시스템 복구 현장을 지켜봤어요. 의사들은 종이에 손으로 진료 기록을 쓰고 약사들은 5배송을 두려워하며 땀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야. 신뢰를 지운 순간 시스템은 죽은 거야. 새 시스템을 공급한 기업의 엔지니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우리도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너무 짧았고 비용도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일부 기능을 간소화했죠. 어떤 부분을 간소화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데이터 검증 과정과 백업 시스템이요. 한국 기업은 2중, 3중으로 백업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우리는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해야 했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태국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을 포기한 거였어요. 값싼 가격에 눈이 멀어 신뢰성을 간과했던 겁니다. 시스템 붕괴 사태가 발생한 지 2주가 지났어요.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부분적 복구가 이루어졌지만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었죠. 태국 정부는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특별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전보다 몇 배 더 많은 비용이었죠. 아이러니했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시스템에 투자했다면 이런 비용은 필요 없었을 텐데요. 저는 현장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런던으로 돌아가기 전 이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평가를 해야 했습니다. 보고서 제목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정했어요. 기술은 계약서로 맺지만 시스템은 신뢰로 돌아간다.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태국 정부가 한국은 필요 없다고 말했던 순간 그들은 단지 기술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미래와 기회를 함께 버린 것이었습니다. 신뢰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자 모든 협력의 바탕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택시 안에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방콕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외치는 집회가 열렸다고 보도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 기업과의 재협력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국 기업들은 이미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계약을 맺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태국이 문을 닫았을 때 그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했죠. 비즈니스는 계속되었고 기회는 늘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태국의 실수는 단순히 한국과의 기술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신뢰의 가치를 간과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싸고 빠른 솔루션을 원했지만 결국 더 비싸고 오래 걸리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 시민들의 신뢰마저 잃었죠.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이번 경험은 저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요. 시스템은 컴퓨터 코드가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태국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방콕의 아침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하고 있었죠. 병원들은 서서히 정상화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겠죠. 공항에 도착하기 전 태국 보건부 차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윈터 씨,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기업과 다시 협력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더 많은 돈을 제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차관은 한숨을 쉬며 말했죠. 우리가 큰 실수를 했군요. 비용 절감이라는 단기적 이익에 눈이 멀어 장기적 가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듯이 비즈니스도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한번 깨진 신뢰는 복구하기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출국장 TV에서는 여전히 의료 시스템 사태에 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이제는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태국의 사례를 교훈 삼아 자국의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비행기를 기다리며 마지막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런던 본사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다음 프로젝트는 베트남이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죠. 비행기에 오르면서 생각했어요. 이번 경험은 단순한 기술적 실패가 아니라 관계와 신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태국은 값싼 대안을 선택했지만 결국 가장 비싼 대가를 치렀어요.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미래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방콕의 풍경이 작아져갔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베트남 프로젝트에 대한 첫 번째 메모를 적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다. 진정한 가치는 신뢰에서 온다. 이번 태국에서의 경험이 다른 국가들에게 소중한 교훈이 되길 바랐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태국 정부의 잘못된 선택이 결국 태국의 경제를 한순간에 몰락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국 총리는 이런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자 태국 국민들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요. 도대체 총리가 밝힌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들어보시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스턴의 겨울 아침은 언제나 차갑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마신 후 강의 자료를 챙겼습니다. 경제와 에너지 정책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할 예정이었죠. 제 이름은 제임스 로구드, MIT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전직 국제통화기금 선임 연구원이었고 지금은 이곳에서 학생들에게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웅성거림이 들립니다. 오늘 주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아침부터 활기찬 모습이네요. 저는 항상 강의 시작 전에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으로 수업을 시작합니다. 학생들의 생각을 자극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오늘은 세계 전력 수요 증가와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런데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원자력 기술을 가진 국가는 어디일까요? 강의실 안에서 학생들의 손이 하나둘 올라갑니다. 아마 대부분이 자국인 미국을 이야기할 텐데요. 미국입니다, 교수님. 프랑스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아닐까요? 예상대로 다양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모두 틀렸죠. 저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두 좋은 추측입니다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정답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앞자리에 앉은 태국 유학생 푸아릿의 얼굴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푸아릿은 항상 질문이 많은 학생이었죠. 한국이요? 그건 의외네요, 교수님. 왜 한국이 최고인가요?
저는 프로젝터를 켜고 준비해온 슬라이드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발전 기술 역사부터 APR 1400 개발, 성공, UAE 바라카 원전 사업 수주 과정까지 꼼꼼하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 원전의 세계 최고 가동률과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보여주었죠. 한국은 1978년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원자력 기술을 국산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 기술에 의존했지만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했죠. 한국이 개발한 APR 1400은 설계 수명이 60년이고 1400메가와트급 대용량 발전이 가능한 3세대 원자로입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강화된 국제 안전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저의 설명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여주는 데이터와 그래프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이네요. 저는 항상 경제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한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실증적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모든 국가가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태국의 전력 위기 상황을 보여주는 그래프였죠. 학생들이 더욱 집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 푸아릿은 자신의 조국 이야기가 나오자 더욱 관심을 보였습니다. 태국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태국의 전력 예비율은 15%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수준이었죠.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전력 수요가 폭증했지만 기존 화력 발전소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태국의 전력 수요 증가 그래프와 함께 전력 예비율 감소 추이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15%선 아래로 떨어진 수치가 확연히 보였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태국의 최신 원전 기술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전력망 현대화와 함께요. 이는 태국의 전력난을 해결하고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최적의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한국과 태국의 협력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두산에너지가 태국 정부와 진행한 실무협의, 약 1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 기술 이전 조건 합의와 부지 선정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었죠. 양국 간 협력은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태국 에너지부 장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원전 시설을 둘러보기도 했고 양국 정상이 만나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푸아릿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자국의 이야기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태국 내에서 반한 감정이 급격히 고조된 겁니다. 슬라이드에는 태국 소셜미디어에 퍼진 가짜뉴스와 반한 정서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면 태국이 한국의 경제 식민지가 될 것이라는 주장부터 한국 원전은 안전하지 않다는 허위 정보까지 다양했죠.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일부 정치인들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강의실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에서 궁금증이 더욱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푸아릿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미 중국, 러시아와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협상은 더 좋은 조건을 얻기 위한 카드였던 겁니다. 이 말에 강의실 안에서 작은 탄식이 들렸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겨 협상 중단 이후의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태국 정부는 한국과의 모든 협상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그것도 매우 일방적인 방식으로요. 수개월간 진행된 실무협의, 기술 검토, 현장 조사.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투자한 시간과 비용도 전혀 보상받지 못했고요. 푸아릿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태국 정부가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아마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 아닐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태국 에너지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없이도 충분히 원전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장담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저는 한국, 중국, 러시아의 원전 기술을 비교한 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원전 가동률, 안전성, 건설 경험, 기술 자립도 등 여러 측면에서 한국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였습니다. 한국의 원전 가동률은 평균 92.4%로 세계 1위입니다. 반면 중국은 76.8%에 불과합니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한국의 APR-1400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설계 인증을 받은 반면 중국의 원자로는 아직 받지 못했죠. 건설 경험을 보면 한국은 UAE 바라카 원전을 예산과 공기를 모두 준수하며 성공적으로 완공했지만 중국이 파키스탄에서 진행 중인 원전 사업은 4년이나 지연되고 있고 비용은 당초 예산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푸아릿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자국의 결정이 객관적 데이터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한국과의 협력을 중단하고 중국, 러시아와 원전 기술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마치 사전에 준비된 각본처럼 말이죠.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태국 철수가 시작되었고 그들은 빠르게 다른 국가들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폴란드와는 6기의 원전 건설 계약을, 체코와는 2기의 원전 프로젝트를 성사시켰고 사우디아라비아와도 대규모 원전 건설 협약을 맺었죠. 한국 기업들이 떠난 자리에 중국과 러시아가 들어왔지만 태국의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게 됩니다. 강의실 안의 학생들은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푸아릿은 진지한 표정으로 노트북에 뭔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매우 자신만만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없이도 충분히 원전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매우 달랐습니다. 저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슬라이드에는 태국 원전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타임라인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지연되는 일정을 명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자국 내 경기 둔화와 전력 수급 문제로 태국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했던 투자금의 절반도 집행하지 못했죠. 러시아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첨단 기술 도입이 제한되었고 자금 조달도 어려워졌습니다. 푸아릿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태국 정부는 이런 문제를 예측하지 못했던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푸아릿. 사실 태국 정부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일부 관료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합리적인 판단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정치적 결정이 경제적 합리성을 어떻게 훼손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제관계에서는 객관적인 데이터보다 감정이나 정치적 고려가 앞서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강조했죠. 예정되었던 공정의 30%도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태국의 원전 프로젝트는 완전히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최소 5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협력했다면 이미 가동을 시작했을 원전들이 아직도 착공조차 되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강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한 나라의 잘못된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실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프로젝트 지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태국은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게 됐고 이는 곧 심각한 경제 위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 초 태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의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한때 불야성을 이루던 방콕이 완전히 어둠에 잠긴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2024년 초 태국은 역사상 최악의 전력난을 겪게 됩니다. 특히 1월 말 방콕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는 충격적이었죠. 도시 전체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푸아릿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고향의 위기 상황을 들으며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정전 사태는 단순한 불편함 이상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방콕 인근의 7개 산업단지에서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되었고 이는 곧바로 수출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태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과 전자제품 생산이 크게 차질을 빚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태국 경제 지표의 급격한 하락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GDP 성장률, 수출액, 외국인 투자 지수 모두 심각하게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도미노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2024년 2월부터 외국 기업들의 대규모 철수가 시작됐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먼저 움직였죠. 제조업체 47개사가 한 달 만에 태국을 떠났습니다. 미국과 유럽 기업들도 뒤를 이었고요. 푸아릿은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심각한 표정으로 제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자국의 상황에 대한 걱정이 읽혔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한국 기업들의 행보였습니다. 한때 태국이 거절했던 그 기업들이 이제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에 15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생산 단지를 설립했고, 현대자동차는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 생산을 시작했죠. 저는 동남아시아 지도를 보여주며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태국 대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로 집중되는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태국의 잃어버린 기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였죠. 방콕의 상업 중심가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형 쇼핑몰들이 영업시간을 단축했고, 호텔들은 객실 운영을 60%로 제한했습니다.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40% 감소했고, 태국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2.8%를 기록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방콕 시내 상가들의 폐업 증가 추이와 관광 산업의 침체를 보여주는 통계가 나와 있었습니다. 한때 아시아의 관광 중심지였던 태국이 위기를 맞은 모습이 수치로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죠. 실업률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2024년 3월 기준 실업률은 12%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23%에 달했죠.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태국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 장면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를 망친 건 정부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푸아릿은 그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정부가 한국과의 협력을 거부한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말이죠. SNS에서는 우리의 미래를 망친 건 정부다라는 해시태그가 확산됐고, 거리에서는 시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의실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한 나라의 잘못된 정책 결정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모든 학생들이 깨닫고 있는 듯 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방콕 시내는 연일 대규모 시위로 뒤덮였습니다. 시민들은 파시타와인 총리의 정책 실패를 규탄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시위대의 주장이 매우 구체적이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시위 현장의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한국과의 협력을 왜 거부했나, 우리의 미래를 돌려내라와 같은 문구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시위의 규모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방콕뿐만 아니라 치앙마이, 푸켓, 파타야 등 전국 각지에서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시위대의 구성이었습니다. 학생, 회사원, 자영업자, 심지어 고령층까지 모든 계층이 하나가 되어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전국적인 시위 규모를 보여주는 지도가 슬라이드에 나타났습니다. 태국 전역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는 시위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총리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인 8%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방콕 한국 대사관 앞에서 벌어진 시위였습니다. 시민들이 모여 한국에 다시 손을 내밀자는 구호를 외쳤죠. 지지율 하락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총리의 지지율은 원전 협력 중단 결정 이후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해 전력난이 발생한 후에는 거의 바닥을 친 상태였습니다. 야당은 국회에서 총리의 탄핵을 추진했고, 여당 내부에서도 사퇴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과의 협력 기회를 놓친 것이 태국 경제의 결정적 실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푸아릿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욱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교수님, 태국 정부가 한국과의 협력을 거부한 진짜 이유가 있었나요? 단순히 반한 감정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매우 통찰력 있는 질문입니다. 푸아릿. 사실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총리의 결정 뒤에는 매우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 기사를 인용한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총리 가족이 소유한 기업들이 중국 정부와 수상한 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에 따르면 총리 가족이 소유한 기업들이 중국 정부와 수상한 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총리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중국 국영 기업들과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강의실 안에서 작은 탄식이 들렸습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부패의 실상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의 동남아시아 전문가 마이클 윌슨 교수는 총리가 국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과의 원전 협력은 투명한 입찰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중국과의 거래는 이런 과정 없이 비밀리에 진행될 수 있었거든요. 더 심각한 것은 태국 경제학자들의 분석입니다. 총리 가족 소유의 기업들이 중국 프로젝트를 통해 약 20억 달러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반면 태국 국민들은 전력난과 경제위기의 고통을 겪어야 했죠. 푸아릿은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자국 지도자의 개인적 이익 추구가 국가 전체의 재앙을 불러왔다는 사실을 접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의 눈빛에서 분노와 실망이 읽혔습니다. 한 지도자의 사익 추구가 어떻게 국가 전체의 미래를 망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뼈아픈 사례였습니다.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경제정책이 정치적, 개인적 이해관계에 휘둘릴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학생들이 실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국 정부는 뒤늦게 한국과의 협력을 재추진하려 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2024년 중반 태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보낸 공식 서한의 내용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원전 협력 재개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죠. 그러나 이미 대가 늦었습니다. 태국 정부가 한국과의 협력을 재추진하려 했지만 한국 기업들은 이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깊이 뿌리를 내린 상태였습니다. 투자금도 이미 집행됐고 공장 건설도 한창이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한국 원전 기업들의 새로운 해외 프로젝트 현황이 나와 있었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다른 국가들과 장기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 태국을 위한 여력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태국은 미국과 일본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게 그들의 평가였습니다. 결국 태국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푸아릿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진지해져 있었습니다. 교수님, 태국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사례가 아니라 정치, 국제관계, 개인의 윤리가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국가 정책은 감정이나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와 국익을 기반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에너지나 인프라와 같은 장기 프로젝트는 더욱 그렇죠. 또한 신뢰는 쉽게 얻을 수 있지만 한 번 잃으면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강의실의 학생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푸아릿도 깊이 공감하는 듯 했습니다. 추가로 글로벌 경제에서는 어떤 국가도 완전히 고립되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감정적인 민족주의나 단기적인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제 협력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결국 자국민에게 피해를 줄 뿐입니다. 저는 태국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최신 데이터로 넘어갔습니다. 2025년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했습니다. 전력 예비율은 10% 미만으로 위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경제 성장률은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현재 태국은 심각한 에너지 위기와 경제 침체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정책 변화와 함께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태국의 상황은 한국과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국민들의 신뢰와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이 비극적인 상황의 무게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푸아릿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자국의 위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그에게는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태국이 감정적으로 한국을 배척하지 않았다면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 경제학과 2학년 소피아였습니다. 태국이 한국의 원전 기술을 받아들였다면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감정적인 외교 정책이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든 거죠. 두 번째로 발언한 것은 국제관계학을 부전공으로 하는 마이클이었습니다. 저는 지도자 한 명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그것이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푸아릿도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태국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이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태국이 다시 한국과 협력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푸아릿의 질문에 진지하게 답변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곳 정부들과 신뢰 관계도 구축했으니까요. 신뢰는 쉽게 얻을 수 있지만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실패에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앞으로 태국은 더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겠죠. 때로는 쓰라린 실패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객관적 데이터와 국익에 기반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태국의 사례를 통해 배운 것은 감정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입니다. 여러분이 미래의 정책 결정자가 된다면 이런 실패 사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소리가 울리며 수업 시간이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떠나가는 동안 푸아릿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의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태국으로 돌아가 정치인이 될 계획인데 오늘 배운 교훈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국가의 미래는 감정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푸아릿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가르치고 싶었던 핵심입니다. 한 국가의 운명이 얼마나 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 그리고 올바른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기술력, 신뢰, 그리고 올바른 판단. 이 모든 것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태국의 사례가 단순한 강의 자료가 아니라 모든 국가에게 값진 교훈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감정이나 정치적 편향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만이 국가와 국민의 진정한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